자업자득이야, 자업자득. 거울 좀 봐라. 그 꼴로 남편 붙잡겠다고 징징거리지 마.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려줬더니 아들 편을 드는 것도 모자라서 제 외모를 조롱하고 친정 부모님까지 끌어내려 모욕하더라고요. 7년 동안 미용실 한 번 못 가고 시댁 하녀처럼 살았던 게 바로 접니다. 벌써부터 답답하시고 제가 바보 같죠?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듣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도 저도 바보처럼 당하고 있진 않았어요. 제 방법대로 나름의 복수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복수했는지 제 이야기 들으면 아주 기가 막힐 거예요.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연캠프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 들을 준비 되셨나요? 이지연 씨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도 남편 강민희의 외투를 옷걸이에 걸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영수증 몇 장을 꺼내버리려던 순간 외투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강민희 것이 아닌 낡은 구형 폴더폰이었죠. 저는 멈칫했습니다.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폴더를 열었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엔 제주도 가자. 보고 싶어 미치겠다. 그년 언제 쳐내. 아까 그 가방 사줘서 고마워. 사랑해 오빠. 저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문자를 넘길 때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결제 내역도 있었습니다. 고급 모텔 15만 원, 18만 원, 22만 원. 한 달에 서너 번씩 석 달치가 빼곡히 찍혀 있었죠. 저는 그 폴더폰을 원래대로 외투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3번이나 주머니를 놓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새벽 5시에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시어머니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을 줬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 박 여사가 잠옷 차림으로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뭐야, 이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야? 저는 현관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들어와. 추운데 문 열어놓지 말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강민희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박 여사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문자도 받고 모텔 결제 내역도 받습니다. 어머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잠깐. 박 여사가 손을 들어 제 말을 잘랐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위아래로 저를 훑쳤습니다. 지원아. 네, 어머님. 너 거울 좀 봐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왜 밖으로 돌겠어. 아내가 이 꼴이니까 도는 거지. 박 여사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박 여사의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을 가리켰습니다. 머리가 이게 뭐야? 기름 덩어리가 따로 없네. 옷은 또 뭐야? 시장 좌판에서 3장에 10,000원짜리 주워 입었어. 어머님, 저는 자업자득이야, 자업자득. 박 여사가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남편한테 이쁜 소리 한마디 못하고 꾸미지도 않고 맨날 찌그러진 얼굴로 돌아다니니까 남자가 다른 데서 눈 돌리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7년 동안 얼마나. 시끄러워. 네 팔자가 그런 거야. 어휴, 내 아들이 불쌍하지. 박 여사가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가서 거울이나 실컷 봐라. 그 꼴로 남편 붙잡겠다고 시어미한테 와서 징징거리지 말고.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서서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4년 전 강민희의 사업이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그 겨울이요. 저는 제 이름으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보험 해약까지 긁어 모았죠. 그 돈으로 강민희의 밀린 어음을 막고 시댁 빚쟁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대신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박 여사의 인감도장과 아파트 등기 서류를 받아서 박 여사 명의 아파트에 제 이름으로 권리를 걸어뒀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집을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요. 박 여사는 당시에 도장을 찍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에이, 며느리가 시어미 집을 어쩌겠어. 형식적인 거지 뭐. 맞아요. 박 여사는 그걸 까맣게 잊은 겁니다. 설마 며느리가 자기 집을 건드리겠느냐는 그 오만한 착각 속에서 오늘 아침 저를 쓰레기처럼 내쫓은 거예요. 저는 복도 벽에서 등을 떼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푹 꺼진 눈, 갈라진 입술, 뿌리 염색이 5cm나 올라온 머리카락. 7년 동안 미용실 한 번 제대로 못 갔습니다. 시댁 제사에, 명절 음식에, 강민이 양말 빨래에 파묻혀 살았으니까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오후 2시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이가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현관까지 번졌습니다. 강민아, 뭐? 우리 얘기 좀 해. 강민이가 구두를 벗으며 저를 흘깃봤습니다. 나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민이가 오히려 먼저 꺼낼 줄은 몰랐어요. 알아. 그래서 얘기하자는 거야. 얘기할 거 없어. 강민이가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큰 캐리어를 꺼내 옷을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혼하자. 나 나간다. 강민아, 7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뭐야? 강민이가 캐리어 지퍼를 닫으며 돌아봤습니다. 강민이의 눈에는 미안함 같은 건 한 톨도 없었습니다. 미련 떨지 마. 보기 싫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먼지 쌓인 낡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박 여사 아파트에 설정해 둔 권리 계약서 원본, 2억 5천만 원 차용증 원본, 박 여사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펼쳐 확인했습니다. 날짜, 금액, 도장, 서명. 하나도 빠진 게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나를 헌신짝처럼 버린 남편, 거울이나 보라며 쫓아낸 시어머니. 저는 금고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갚아드릴 테니까. 강민이가 짐을 싸서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죠. 냉장고에는 혼자 먹다 남긴 반찬통만 쌓여갔고 안방 옷장은 강민이가 빼간 자리만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신용카드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강민이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380만 원, 호텔 레스토랑 45만 원, 호텔 스위트룸 58만 원, 또 명품 지갑 120만 원. 한 달 사이에 600만 원이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카드로 다른 여자한테 선물을 사준 겁니다. 제가 미용실 한 번 못 가고
아끼던 돈으로요. 저는 명세서를 접어 테이블 위에 놓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가족카드 즉시 정지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거실 구석 책장 위에 작은 카메라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반려동물용으로 파는 소형 홈캠이었어요. 검은색의 동그란 게 언뜻 보면 장식품 같았습니다. 녹음기도 하나 소파 쿠션 사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틀 뒤 저녁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민이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안 벗고 거실까지 성큼성큼 걸어왔죠. 야, 이지원. 왜 그래? 카드 왜 막았어? 강민이가 식탁 위에 있던 컵을 집어 벽에 던졌습니다. 사기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내가 쓰는 카드를 내 맘대로 정지시켜. 내 이름으로 된 카드잖아. 내가 정지시킬 수도 있지. 강민이가 식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의자 하나가 넘어져 등받이가 바닥을 쳤습니다. 강민이가 거실 선반 위 액자를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습니다. 너 진짜 미쳤어. 나한테 이렇게 나올 거야. 저는 소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강민아, 무슨 소리가 이렇게 나? 박 여사였습니다. 강민이가 전화로 불렀는지 아니면 같이 온 건지 모르겠지만 박 여사가 실내와도 신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가 바닥에 깨진 유리와 엎어진 액자들을 둘러보더니 저를 쏘아봤습니다. 이지원, 너 이번엔 또 뭔 짓을 한 거야? 어머님, 제 카드로 다른 여자한테 수백만 원어치 선물을 사주고 있었어요. 정지시킨 게 잘못인가요? 잘못이지. 박 여사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쓰겠다는데 아내가 카드를 끊어. 네가 뭔데? 어머님, 너네 친정 엄마 아빠도 그렇게 가르쳤냐? 남편 뒷바라지는 못할 망정 돈줄을 끊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제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골에서 감자나 캐던 것들이 딸을 어떻게 키웠으면 이 모양이야. 에휴, 쪽팔려서.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분들 아니에요. 뭐?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혼할 때 혼수도 제대로 못 해온 것들이 내 아들한테 붙어서 빨아먹기만 했지. 박 여사가 코끝까지 주름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민이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들었지. 엄마 말이 맞아.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더 꼴 보기 싫으니까.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그 분노를 삼켰습니다.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일부러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겁먹은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박 여사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생각이 짧은 게 하루 이틀이야. 꼴 좀 봐라, 어휴. 강민이가 제 옆을 지나치며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정신 차려. 다음에 또 이런 짓 하면 그땐 가만 안 둬. 두 사람이 나간 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는 척하다가 고개를 들어 책장 위 홈캠의 빨간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쿠션 사이 녹음기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부 찍혔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인터넷으로 찾아둔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남편 외도 조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방문 상담 가능하십니까? 네, 오늘 갈 수 있어요. 흥신소는 시내 외곽 오래된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담배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죠. 소장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굵은 손가락으로 명함을 건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건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강민희의 사진, 차 번호, 출퇴근 시간을 적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상대 여자 신원 확인이랑 매일 동선 추적 부탁드려요. 사진이랑 영상 전부 남겨주세요. 소장이 종이를 받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량 미행이면 보통 2주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숙박시설 출입이나 접촉 장면 위주로 확보해 드릴게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 회사 쪽 돈 흐름도 좀 봐주세요. 회사 돈으로 그 여자한테 뭔가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소장이 볼펜을 돌리며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자금 흐름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렌트 계약이나 카드 결제 쪽으로 파고들어 볼게요. 부탁드립니다. 열흘 뒤 흥신소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퇴근 후 다시 소장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소장이 갈색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생각보다 건이 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장이 봉투에서 사진 묶음을 꺼내 펼쳤습니다. 강민희와 상간녀가 나란히 외제차에서 내리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사진, 상간녀의 오피스텔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소장이 서류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상간녀 이름으로 된 외제차 렌트비를 대납하고 있어요. 회사 법인카드 내역하고 렌트 계약서 사본 확보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렌트 계약서에 강민희의 서명이 선명했고 결제 내역에는 강민희 회사의 법인카드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여자한테 차를 빌려준 거네요. 네, 확실합니다. 이건 개인 비용을 회사 카드로 결제한 거라 횡령에 해당합니다. 저는 사진, 영상,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한 뒤 봉투에 다시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혹시 추가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흥신소를 나오며 저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강민희, 네가 회사 돈까지 손대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 주 토요일 저는 시어머니가 다니는 동네 스포츠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구석 러닝머신에서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박 여사는 요가복 차림으로 사우나실 앞긴 의자에 앉아 지인 서너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와 사우나실 근처 스트레칭 구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바닥에 앉아 다리를 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사님, 강민희 요즘 어때? 어유, 잘 지내지. 새 여자가 얼마나 이쁜데. 박 여사의 목소리는 거리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투였죠. 우리 강민희가 만나는 여자가 얼마나 이쁜데. 며느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에이, 그래도 이지원 씨가 불쌍하지.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자기가 못나서 남편 뺏긴 건데. 나는 차라리 이쁜 새 며느리 드리고 싶어. 여사님도 참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정이고 뭐고 없어. 그녀는 집안 망신만 시킨 년이야. 빨리 쫓아내야 해. 저는 운동복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이 켜져 있는 걸 확인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박 여사는 제가 3미터 뒤에 앉아 있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떠들고 있었으니까요. 일요일 저녁 저는 식탁 위에 모든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홈캠 영상, 녹음 파일, 흥신소 사진과 서류, 스포츠센터 녹취, 하나하나 날짜 순으로 분류해서 폴더에 담았습니다. USB 하나에 전부 복사했습니다. 저는 USB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에 강민희와 박 여사의 모든 치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도훈 오빠의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도훈 오빠는 제 친오빠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빠. 도훈 오빠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지원아,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오빠 앉아서 얘기하자. 저는 오빠 맞은편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USB와 금고에서 꺼낸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다 뭐야? 오빠, 나 이혼할 거야. 그리고 그냥 이혼이 아니라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받아낼 거야. 도훈 오빠가 서류 봉투를 열어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오빠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원아, 이거 네가 설정한 거야. 응. 4년 전에 강민이 빚 갚아줄 때 받아놨어. 도훈 오빠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해. 인감증명, 등기서류, 차용증 원본까지 전부 있으니까 어디 가서 뒤집을 수가 없어.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 나 계획이 있어. 들어볼래? 도훈 오빠가 볼펜을 집어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봐. 도훈 오빠의 사무실을 나온 다음 날 저녁, 저는 강민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뭐야? 강민희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듯 짧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가늘게 떨었습니다. 강민아, 카드 건은 내가 잘못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유난 떨었더라.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화 풀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로 그런 일 없을게. 강민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이지원. 너 갑자기 왜 이래? 그냥 혼자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져서. 내가 좀 많이 모자랐구나 싶어서. 알았어. 끊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저는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박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지원, 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일부러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짜냈습니다. 손등으로 눈밑을 문질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부족해서 강민희가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어머님한테 대든 것도 잘못이고요. 박 여사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박 여사가 팔짱을 끼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좀 드나 보네. 어머님, 다음 달이 어머님 칠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게요. 호텔 연회장 빌려서 번듯하게 해드릴게요. 친정 부모님한테 돈 빌려서라도 어머님 최고로 모시고 싶어요. 박 여사의 표정이 확 밝아졌습니다. 박 여사가 거실로 들어서며 손을 저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무릎 꿇는 건 또 뭐야? 들어와서 말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은 박 여사가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호텔이면 어디 생각하고 있어? 시내 중심에 있는 그랜드 호텔이요. 코스 요리에 케이크까지 풀로 준비할게요.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칠순인데. 박 여사가 벌써 들뜬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 좀 부를게. 우리 친척들이랑 동네 언니들, 강민희 회사 사람들도 좀 부르고. 네, 어머님. 다 불러주세요. 많이 오실수록 좋죠.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는 신이 나서 당장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많이 올수록 좋아요. 정말로요. 그날 오후
저는 도훈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칠순 잔치 날짜 확정됐어. 다음 달 15일이야. 알겠어. 그러면 경매 신청은 이번 주 안에 넣어야 해. 법원에서 서류 검토하고 우편 보내는데 보통 3주에서 한 달 걸리니까. 잔치 다음 날 도착하게 맞출 수 있어. 내가 계산해 볼게. 거의 딱 맞을 거야. 도훈 오빠가 며칠 뒤 연락을 줬습니다. 접수 완료했어. 16일이나 17일쯤 시어머니한테 결정문이 도착할 거야. 고마워, 오빠. 잔치가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여자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어요. 안방 옷장을 열어보니 모르는 여자 옷이 서너 벌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화장대 위에 제 것이 아닌 화장품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강민이와 상간녀가 대놓고 제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홈캠 어플을 열어 낮 시간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강민이가 상간녀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거실 소파에 드러눕고 강민이가 옷장에 상간녀 옷을 꺼는 모습까지 전부요. 저는 그 영상들을 날짜별로 저장했습니다. 잔치 일주일 전 저는 밤마다 영상 편집을 했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은 모텔 출입 사진, 홈캠에 찍힌 상간녀 출입 영상, 횡령 서류 사진, 스포츠센터에서 녹취한 박여사 폭언. 전부 하나의 영상으로 이어 붙였습니다. 잔치 3일 전 저는 도훈 오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혼 소장이랑 상간녀 위자료 청구 서류 다 준비됐어. 도훈 오빠가 서류 뭉치를 가방에서 꺼내 보여줬습니다. 잔치 끝나고 바로 접수할 수 있게 해놨어. 접근금지 가처분도 초안 만들어뒀고. 오빠 고마워. 진짜 고마워. 고맙긴. 그놈들이 내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도훈 오빠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파마도 하고 염색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백화점에서 사둔 붉은 원피스를 꺼내 문 앞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이에요. USB를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경호업체에 전화해서 내일 일정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까지 호텔 연회장 뒤편으로 2명 배치 부탁드립니다. 확인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하객들이 자리에 앉고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이 내려오고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나요. 7년간의 지옥이 내일이면. 호텔 연회장 입구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붉은 원피스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진한 립스틱까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 정도였죠.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댁 친척들이 저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지원 씨 맞아. 완전 딴 사람 같네. 감사합니다, 큰어머니. 안쪽으로 들어가 앉으세요. 박 여사는 금색 한복을 차려입고 연회장 한가운데 주인공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 동네 지인, 강민이 회사 동료와 상사까지 한 80명은 들어찬 것 같았어요. 박 여사가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크게 쌌어.
호텔 코스 요리의 양식이야. 아이고, 며느리 복은 있지.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웃었습니다. 뒤편 기둥 옆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자리를 잡은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강민희는 연회장 구석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걸 보니 상간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게 틀림없었죠. 코스 요리가 나오고 하객들이 식사를 마칠 때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가족 영상 시청 시간입니다. 며느리 이지원 씨가 정성껏 준비한 영상이라고 하니 다 같이 감상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어머님 칠순을 축하드리며 제가 준비한 특별한 영상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세팅해둔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회장 조명이 어두워지고 정면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처음 몇 초 검은 화면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명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강민희의 차가 모텔 주차장에 들어서는 장면. 강민희가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어주는 장면. 젊은 여자가 강민희의 팔짱을 끼고 모텔 입구로 걸어가는 장면.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 하나 안 났어요. 뭐야 저거. 저 남자 강민희 아니야.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희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민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이었죠. 스포츠센터 사우나실에서 녹음한 박 여사의 목소리가 연회장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강민희가 만나는 여자가 얼마나 이쁜데. 며느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나는 차라리 이쁜 새 며느리 드리고 싶어. 연회장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 꺼 저거. 박 여사가 단상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 여사가 경호원의 가슴팍을 밀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키라고. 저는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어머님. 아직 안 끝났어요. 영상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강민희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렌트비 내역서, 상간녀 이름으로 된 외제차 렌트 계약서 사진이 스크린에 크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하객들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분 최강민 씨는 외도만 한 게 아닙니다. 회사 돈을 빼돌려서 상간녀한테 매달 수백만 원짜리 외제차를 대줬습니다. 여기 계신 회사분들 잘 봐주세요. 강민희 회사 상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동료들끼리 고개를 맞대고 웅성거렸습니다. 강민희가 단상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야, 이지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경호원이 강민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민희가 경호원을 밀치려 했지만 꼼짝도 못했습니다. 놓으라고, 이 새끼야. 저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강민아, 나 이혼할 거야. 그리고 저 여자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 이미 넣었어. 오늘부로 우리는 끝이야. 강민희가 경호원에게 막힌 채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년이 진짜. 너 죽을 줄 알아. 뒤에서 도훈 오빠와 친정 식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도훈 오빠가 강민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자영, 지금부터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전부 증거로 남으니까 말 조심해. 박 여사가 경호원 앞에서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박 여사 앞에 섰습니다. 허리를 살짝 숙이고 박 여사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에 우편함 꼭 확인해 보세요. 박 여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박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우편함이 왜 무슨...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도훈 오빠와 친정 식구들 쪽으로 걸었습니다. 도훈 오빠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가자, 지원아. 저는 연회장을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박 여사의 비명과 강민희의 고함이 뒤섞여 들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호텔 근처 레스토랑에 미리 예약을 해뒀습니다. 도훈 오빠가 냉장고에서 샴페인을 꺼내 코르크를 땄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거품이 넘쳤습니다. 수고했어, 지원아. 오빠가 제 잔에 샴페인을 따라줬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저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차가운 기포가 7년 묵은 한을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잔치 다음 날 아침, 저는 오피스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을 켜니 부재중 전화 23통, 문자 메시지 14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강민희와 박 여사 번호였죠. 저는 하나도 열어보지 않고 화면을 껐습니다. 도훈 오빠에게서 오전 10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오늘 등기 도착할 거야. 우체국 추적해보니까 배송 출발했어. 알겠어, 오빠. 그 시각 박 여사는 아파트 1층 우편함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법원에서 보낸 등기 봉투를 뜯는 박 여사의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도훈 오빠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시어머니랑 자영이 사무실로 쳐들어왔어. 지금 난리도 아니야. 오빠 괜찮아.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전화 너머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 양반, 이게 뭐야? 가족끼리 이런 짓을 해. 당장 경매 취소해. 도훈 오빠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앉긴 뭘 앉아. 지금 내 집이 넘어간다는데. 어머님이 직접 도장 찍으신 거예요. 4년 전에 인감증명까지 떼서 주셨잖아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거였어. 며느리가 시어미 집을 진짜 경매에 넣을 줄 누가 알았어. 형식적이든 아니든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원금 2억 5천에 연체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3억이 넘어요. 오늘 당장 전액 갚으시면 경매를 멈출 수 있습니다. 강민희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3억이 지금 어디 있어?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러면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야, 너 처남이면서 이래도 되는 거야. 도훈 오빠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자영, 나는 지금 변호사로서 얘기하는 거야. 처남이고 뭐고 법 앞에서는 소용없어. 돈을 갚든지 아니면 절차대로 가든지 둘 중 하나야. 전화기 너머로 박 여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제 휴대폰에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무릎 꿇을게. 제발 전화 좀 받아. 지원아, 어머니 이 나이에 길에 나앉으라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이래. 저는 문자를 읽지 않고 전부 알림을 꺼뒀습니다. 일주일 뒤 강민희의 회사에서 내부 감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칠순 잔치에 참석했던 강민희 직장 상사가 그날 본 영상과 서류를 경영진에 보고한 겁니다. 도훈 오빠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자영회사에서 횡령건으로 형사고소 들어갔대. 권고사직도 아니고 바로 고소야. 그래. 상간녀도 소식 들었나 봐. 자영 연락 다 차단하고 이사 갔대.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5월 햇살이 오피스텔 유리창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돈줄이 막히니까 상간녀가 제일 먼저 도망쳤어요. 강민이한테 사랑 타령하던 여자가 통장이 비니까 번호를 바꿔버린 겁니다. 며칠 뒤 도훈 오빠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 대문에 붙은 법원 현황조사 안내문이었습니다. 경매 입찰을 위해 법원 직원이 집을 조사하러 온다는 공고문이죠. 동네 부동산에도 소문 다 퍼졌대. 경매 어플에 매물로 올라왔으니까 사람들이 구경 오고 있대. 저는 사진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 즈음 강민이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음성 메시지가 남아 있었어요. 이지원, 너 이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두고 봐.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강민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음성 메시지를 저장한 뒤 도훈 오빠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빠, 이거 협박이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넣어줘. 알겠어. 내일 바로 접수할게. 저는 오피스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회사의 사정을 설명해서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경호업체에도 연락해서 출퇴근 동행 경호를 의뢰했습니다. 박 여사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온 건 그 주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이지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세요, 어머님. 거울 좀 보라고 했죠. 이제 어머님이 거울을 보실 차례예요. 재택근무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잡혀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었죠. 저는 출근을 결심하고 아침 일찍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백미러를 봤습니다. 기둥 뒤에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주차장 기둥 옆에 서 있던 사람의 얼굴이 잠깐 찍혀 있었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체형과 걸음걸이는 틀림없었죠. 강민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도훈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강민이가 내 오피스텔 주차장까지 와 있었어. 블랙박스에 찍혔어. 뭐? 접근금지 명령 나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영상 지금 보내줄게. 도훈 오빠가 영상을 확인하고 바로 움직여줬습니다. 그날 오후에 경찰서 여성안전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지원 씨, 접근금지 위반으로 경고 조치 들어갑니다. 그리고 긴급 호출용 스마트워치 지급해 드릴 테니 내일 지구대로 오셔서 수령하세요. 다음날 스마트워치를 받아 왼쪽 손목에 찼습니다. 옆면 버튼을 3초 누르면 GPS 위치와 함께 긴급 신고가 들어가는 장치였습니다. 경호업체 경호원도 한 명 더 늘렸습니다. 출근할 때 한 명, 퇴근할 때 한 명이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시기였죠. 며칠간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강민이의 연락도 끊겼고 주차장에서 수상한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팀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야근을 했죠. 사무실을 나선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경호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퇴근합니다.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만나요. 네, 3분 내로 도착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텅 빈 주차장이 펼쳐졌습니다. 형광등 몇 개가 깜빡거리고 있었고 제 차는 구석 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렸습니다. 차까지 한 20m쯤 남았을 때였습니다. 기둥 뒤에서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강민이었습니다. 후드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내린 얼굴이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강민이의 오른손에 번쩍이는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칼이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굳었지만 두 눈은 강민이의 손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강민아, 다 내 탓이야. 강민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강민이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얼굴이었죠. 내 회사도 엄마 집도 다 네가 망쳐놨어. 그만해, 강민아. 칼 내려놔. 너 죽고 나 죽자. 강민이가 칼을 치켜들고 뛰어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을 치며 왼쪽 손목의 스마트워치 옆면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1초, 2초, 3초. 손끝에 진동이 왔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강민이가 2m 앞까지 다가왔을 때 뒤쪽에서 운동화 바닥이 콘크리트를 차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호원이었습니다. 경호원이 전력으로 달려와 강민이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울렸습니다. 으악나, 놓으라고. 경호원이 강민이의 팔을 등 뒤로 꺾어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강민이의 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 눌렸습니다. 이 미친년 두고 봐. 놓으라고 이 새끼야. 강민이가 발버둥 쳤지만 경호원의 무릎이 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꿈쩍도 못했어요. 저는 기둥에 등을 기대고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뛸 만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1분, 2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주차장 입구로 경찰차 2대가 진입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주차장 벽에 번져 돌았습니다. 경찰 4명이 차에서 내려 뛰어왔습니다. 신고자 이지원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경찰이 바닥에 엎드린 강민이를 확인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칼, 경호원의 진술, 접근금지 위반 이력까지 확인하는데 3분도 안 걸렸습니다. 현행범 체포합니다. 특수협박 및 살인미수 혐의입니다. 경찰이 강민이의 두 손을 등 뒤로 모아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강민이가 바닥에서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강민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지원, 너 이러고도 사람이야.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강민이의 머리를 숙여 경찰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빨간 불빛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기둥에서 등을 떼고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호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호원과 함께 파출소로 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진술서를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담당 경찰이 물었습니다. 피의자와 합의 의사 있으십니까? 저는 펜을 내려놓고 경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없습니다. 선처도 없고 합의도 없습니다. 법대로 해주세요. 강민이가 구속된 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박 여사의 아파트 경매는 2차례 유찰됐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진 탓인지 입찰자가 붙지 않았어요. 세 번째 기일에 시세보다 7천만 원 낮은 가격에 겨우 낙찰됐습니다.
배당 기일 당일 저는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판사가 배당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원금 2억 5천만 원, 연체 이자, 경매 집행 비용까지 합쳐서 3억 1천만 원. 전액이 제 이름으로 배당됐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휴대폰을 확인하니 도훈 오빠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배당금 입금 확인됐어. 수고했어, 지원아. 저는 입금 알림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억 1천만 원. 4년 전 제가 뼈 빠지게 갚아온 돈이 이자까지 붙어서 제 손에 돌아온 겁니다. 그로부터 2주 뒤 박 여사는 아파트를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낙찰자가 명도 소송을 넣었고 법원에서 강제 집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저는 차를 타고 박 여사의 아파트 앞을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간 건 아닙니다. 오피스텔에서 회사로 가는 길에 그 동네를 지나쳐야 했으니까요. 아파트 1층 입구 앞에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불 보따리, 플라스틱 서랍장, 찢어진 종이 상자들. 그 짐더미 옆에 박 여사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두 손으로 제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뺨을 때리고 또 가슴을 치고 목이 찢어지도록 울부짖는 소리가 닫힌 차 유리 너머로도 들렸습니다.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미친년이야. 박 여사의 금빛 한복은 온데간데였고 낡은 회색 점퍼에 고무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흐트러진 흰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죠. 저는 짙은 썬팅 너머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들어 지나가는 차들을 멍하니 바라봤지만 이 안에 제가 있는 줄은 모를 겁니다. 저는 시선을 앞으로 돌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에 박 여사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한 달 뒤 강민희의 형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훈 오빠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살인 미수의 횡령까지 전부 유죄야. 징역 5년 선고받았어. 항소는 할 수도 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5년이면 강민희가 나올 때쯤 저는 38이 됩니다. 그때쯤이면 강민희라는 이름 석자도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끝났습니다. 상간녀가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서 궐석 판결로 승소했습니다. 도훈 오빠가 바로 상간녀의 급여와 통장을 가압류 걸었습니다.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갈 거야. 다 갚을 때까지. 이혼 소송은 가장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강민희 쪽의 유책 사유가 명백했으니까요. 위자료 5천만 원의 재산 분할까지 판사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8년의 결혼 생활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토요일 저녁, 저는 도훈 오빠와 친정 부모님, 그리고 저를 지켜준 경호원 두 분까지 초대해서 고깃집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소주잔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 좀 살겠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원아, 이제 내 인생 살아. 알았지? 네, 엄마. 도훈 오빠가 고기를 뒤집으며 웃었습니다. 야, 이제 뭐 할 거야? 계획 있어. 저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나 빵집 할 거야. 빵집? 응.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 작은 가게라도 좋으니까 내 이름 걸고 뭔가 만들어 보고 싶어. 도훈 오빠가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좋다. 건배하자. 잔이 부딪혔습니다. 저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배당금 3억 1천만 원,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금까지 7년간 노예처럼 살며 한 푼도 쓰지 못했던 제 인생의 대가가 숫자로 찍혀 돌아온 겁니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빈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새 인생 계획. 저는 그 한 줄을 쓰고 밑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창업, 제과 자격증, 매장 인테리어, 메뉴 개발. 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트 2장을 가득 채우고 나서야 펜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7년 동안 제 이름으로 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옷도 화장품도 꿈도 전부 시댁이라는 이름 아래 묻어뒀죠.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전부 제 겁니다. 모든 소송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내 중심가 골목에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지원의 빵집이라는 간판을 직접 골랐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고 오전 7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에 식빵 5개 파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새로운 빵을 만들었습니다. 크루아상, 바게트, 호밀빵, 단팥빵까지. 실패한 빵은 동네 경비 아저씨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반년쯤 지나니까 단골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아메리카노랑 크루아상 사가는 직장인들, 오후에 케이크 예약하러 오는 주부들. 가게 앞에 줄이 서는 날도 생겼어요. 오늘은 카페 오픈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저는 아침 일찍 가게에 나와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카운터 위에 1주년 기념 미니 케이크를 올려두고 오늘 오시는 손님들께 한 조각씩 드리기로 했죠. 오후 2시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 축하해. 도훈 오빠가 큰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빠 뒤로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딸 1년이나 됐네. 대단하다. 아버지가 가게 안을 둘러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나무 테이블, 은은한 조명까지 제가 하나하나 고른 것들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꽃다발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엄마, 감사해요. 저는 꽃다발을 카운터 옆 꽃병에 꽂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도훈 오빠가 창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장사 잘 되냐? 밀가루값 올랐다며. 오빠, 걱정 마. 이번 달 흑자야. 오, 사업가 다 됐네. 오빠가 웃으며 커피잔을 받았습니다. 네 식구가 창가에 앉아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크림을 코에 묻히고 어머니가 웃으며 닦아주셨습니다. 도훈 오빠가 케이크 사진을 찍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생 가게 홍보 좀 해줘야지. 오빠 됐어. 맛으로 승부하면 되지. 가게 문이 또 열리며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식빵 남은 거 있어요. 어머님, 잠시만요. 방금 구운 거 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오븐에서 갓 꺼낸 식빵을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늘 1주년이라 미니 케이크도 하나 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라. 할머니가 나가시고 저는 주방 정리를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가 살짝 묻은 손으로 머리를 넘기는 여자. 볼에 살이 오르고 눈 밑 그늘이 사라진 얼굴.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간 표정. 1년 전, 아니 2년 전 그 여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던 여자, 지하 주차장에서 칼을 피해 뒷걸음질 치던 여자. 유리창 속에는 그 여자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너 들려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보증금 없는 고시원에서 살며 동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허리를 다쳐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강민희는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와 싸움을 벌이다 독방에 갇혔다는 얘기도 들었죠. 상간녀는 빚에 쫓겨 이사를 반복하며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소식에 뭔가 느꼈을 겁니다. 통쾌하든 씁쓸하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았어요. 도훈 오빠가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나 이따 약속 있어서 먼저 간다. 저녁에 가족끼리 밥 먹자. 응, 오빠. 고마워. 와줘서. 뭘 내 동생 가게인데. 오빠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일어서셨습니다. 우리도 갈게. 저녁에 보자, 딸. 네, 아빠. 조심히 가세요. 가게에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매출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번 달 숫자를 적어 내려가는데 문득 펜이 멈췄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저는 남편의 외투에서 폴더폰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 폴더폰을 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도 시댁의 하녀로 강민희의 그림자로 살고 있었겠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이야기니까요. 가게 문이 종이 딸랑거렸습니다. 새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가게 안에서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지원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거울 좀 보라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그 순간, 이지원 씨는 울면서도 서류를 챙겼더라고요. 7년 동안 자기 이름 석자 한 번 내세우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마침내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되찾아온 겁니다. 복수가 통쾌하다기보다는 한 사람이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제 두 발로 일어서는 과정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가슴속에 멍이 든 적 있으신가요? 참고 삼키고 버텨온 시간이 길었던 분들일수록 이지원 씨 사연이 남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도 없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더라고요. 남에게 함부로 한 말은 결국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참았던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원 씨에게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